괜찮아요. 마감 입박이라 제가 계산해도 돼요. 그냥 드세요. 아이고, 아가씨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괜찮아요. 저도 컵라면 자주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새벽 5시 인천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아래 24시간 편의점. 한빛이 14 인천 만월점의 자동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예리는 창고 문을 열고 묵직한 물류 박스를 끌어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박스 테이프를 뜯어내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동작을 몇천 번쯤 반복했을까요? 상품 하나하나를 꺼내 진열대에 맞춰 올려놓으면서 예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음료, 도시락, 샌드위치 하나하나 날짜를 보고 또 봤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오늘만 버티자. 중얼거린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본사 인사팀과 지역 본부장이 내려와 예린의 지역 관리직 전환 평가를 위해 매장을 점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4대 보험이 붙고 월급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었습니다. 택배 바코드를 찍으며 예리는 집에 있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이 불편한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한 달에 2~3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남동생 민재는 재수 학원비를 아끼려고 독학재수를 선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을 동생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와 샌드위치를 사가는 경비 아저씨가 오늘도 야근했어? 하며 걱정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새벽 배달을 끝낸 택배기사는 에너지 드링크 2개를 집어들며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니 예린 씨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린은 피곤한 기색을 숨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원래 체력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고 짧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매번 같은 멘트지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춰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게 예린의 방식이었습니다. 옆 미용실 원장 오미라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오 원장은 입은 거칠어도 속이 따뜻한 동네 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린 씨, 또 야간까지 했어? 얼굴이 왜 이래? 사람이 이렇게 일하면 골병 들어. 오늘 본사에서 사람 와요. 긴장해서 그래요. 아, 그거 오늘이었구나. 떨리겠다. 근데 너 진짜 붙을 거야. 너만큼 성실한 애 없어. 오 원장의 격려에 예린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붙을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재고 관리도 꼼꼼히 했고 손님 민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규직을 보장해주진 않았습니다. 본사는 결국 숫자를 봤습니다. 매출, 효율, 비용. 오전 9시 잠시 한가해지자 예린은 알바 친구 최지수에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언니 오늘 본사 내려온다며? 떨리겠다 키읔키읔. 떨리지도 않아. 일단 이번 달 월세부터 해결하고 싶어 유유. 손가락으로 답장을 치면서도 예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아버지 약값 20만 원. 동생 학원비 대신 인강비용 5만 원. 식비.
교통비. 계산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지금보다 5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50만 원이 예린의 가족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예린은 뒷문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아, 나 때문에 너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또 그런 소리 하면 진짜 화낼 거예요. 오늘 본사에서 사람 온다니까 긴장이나 좀 해줘요. 우리 집에서도 곧 축하 파티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 딸이 제일 대단해. 통화를 끊고 예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흐렸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오니 낯선 남자가 매장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6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빵 코너를 지나 도시락 냉장고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컵라면 진열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격표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뻗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예린은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도둑일까 하는 생각과 아침도 못 먹고 돌아다니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손님이 잠시 끊기자 예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이 컵라면이 오늘 행사라 제일 저렴합니다.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배고픔을 감추려는 어색한 가벼움이 묻어났습니다. 예린은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자신도 가끔 그런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밥을 거를 때 사람들에게 아,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하고 둘러댈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계산대로 돌아가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1 더하기 1 행사 상품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마감 임박 상품이라 직원 할인가로 제가 계산해도 됩니다. 그냥 드세요. 실제로는 자기 카드로 계산할 생각이었지만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해보면 어때요? 아침 굶으면 속 안 좋습니다. 저도 야간 끝나고 이걸로 버텨요. 남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받으면서 예린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봤습니다. 서예린 한빛 74인 1000만월점. 그는 입술 사이로 작게 이름을 음조렸습니다. 서예린. 그리고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정중한 인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닌데 남자의 감사는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 골목 모퉁이 공터에 앉았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조심스레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한 입 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뜨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남자는 멈춰진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 1100 본사. 저장된 이름은 회장실 비서실이었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본사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편의점 기사건으로 임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갈 테니 먼저 시작하라고 하게. 그 순간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라한 남자가
사실은 한성그룹 회장 한명세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5세의 한명세는 한국 대형 유통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편의점 브랜드 한빛24를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냥 한 그릇의 따뜻한 컵라면에 감사하는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한명세는 본사로 돌아가기 전 골목 공터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린에게 받은 삼각김밥 포장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천천히 펼쳐보니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24 PB상품 한성그룹 계열사. 자신의 이름이 붙은 회사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한명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이 붙은 편의점에서 사장이 아니라 알바가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는구나.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만든 회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게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보고 숫자를 확인하고 결제 도장을 찍는 일상. 그 속에서 사람의 얼굴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명세는 천천히 일어나 본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는 계속 컵라면을 건네던 예린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손에 보면 어때요라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35층 이사회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남 한준호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며느리이자 편의점 계열사 한빛24 대표인 윤서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각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착취, 유통기한 조작 의혹. 제목만 봐도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주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본사 로비까지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알바생들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를 강요받는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절감과 발주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들은 일부 가맹점의 부주의와 알바생의 기본 교육 부족이 원인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료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재고의 전율, 폐기율, 모든 게 효율의 언어로 설명되었습니다. 한명세는 그 말을 듣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전 컵라면을 들고 웃던 예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알바생들의 교육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한명세는 비서실장 윤도훈을 불렀습니다. 윤도훈은 50대 초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한명세와 20년 넘게 함께한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장의 의중을 잘 읽고 말없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제 제기된 점포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 무리한 발주 압박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떤 압박인가? 실적을 서로 경쟁시키고 남는 재고는 알바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본부장들이 단톡방에서 임박상품 앞으로 빼라, 유통기한 지난 거 몰래 섞어 팔아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있습니다. 한명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고 먼저 사람부터 보세. 내가 직접 몇 군데 돌아볼 테니 회장 온다는 소문은
절대 내지 말게. 알겠습니다. 어느 점포부터 가시겠습니까? 인천 쪽부터. 가장 문제가 많다는 곳 말이야.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초라한 점퍼 차림의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인천만월점이 그 첫 번째 방문지였고 그곳에서 한명세는 예린을 만났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날 늦은 저녁 한명세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막노동하던 사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트럭을 몰며 구멍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명세는 낡은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가게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내리고 외상값을 받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한명세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장님들, 기사님들 얼굴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즘 내 회사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구나. 쓸쓸한 자책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한명세는 보고서 속 숫자만 봤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점포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준호와 윤서진은 다른 방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또 감성에 젖으셔서 현장 타령 시작하셨네요. 이러다 우리 구조조정안 다 막히겠어요. 한준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스타일은 알잖아. 현장 몇 군데 둘러보시면 결국 숫자 보고 결론 내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구조조정안은 서진이 1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건비 10% 절감, 가맹점 발주단가 인상, 물류센터 통폐합. 이 안건이 통과되면 분기 영업이익이 30%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진에게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명세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돌아온 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효율과 수익을 먼저 물었는데 요즘은 현장 사람들 의견은 들어봤나? 같은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한준호는 서리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사회에서는 숫자가 말할 거야. 감정만으로는 회사를 못 굴려. 그 말은 나중에 한명세가 실제로 숫자보다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과 대비되는 복선이었습니다. 한준호 자신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선택에 동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명세는 여전히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가맹점주, 배달기사, 청소노동자. 그들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한명세는 다시 컵라면 포장지를 펼쳐봤습니다. 한빛이 14. 자신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24시간 빛나는 가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그런 의미를 담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빛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주주들을 위한 빛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빛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명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컵라면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예리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더 긴장한 채 일했습니다. 유통기한을 2번, 3번씩 확인했고 진열대 정리도 더욱 꼼꼼히 했습니다. 손님 응대할 때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날 말이죠. 오후 2시쯤 한빛 24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지역 본부장 최강석이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최강석은 날카로운 인상에 말투도 차가웠습니다. 뒤이어 본사 인사팀 대리와 품질관리팀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점장 박 소장은 평소보다 더 깔끔한 셔츠를 입고 허둥지둥 매장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점장은 기본적으로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본사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예린 씨, 저쪽 상온식품 유통기한 다시 한 번만 쫙 봐줘요. 오늘 실수 나오면 우리 점포 전체가 찍힙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품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피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CCTV를 의식하고 손님 응대를 연습했습니다. 품질관리팀 직원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냉장고 온도, 청결 상태, 재고 정리. 모든 게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창고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도시락 4개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 포장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먹자라고 누군가 써놓았습니다. 필체는 박 점장의 것이었습니다. 품질관리팀 직원은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거 자료였습니다. 최강석이 다가와 사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증거로 가져가야 합니다. 언론에서 난리인데 우리가 봐주면 안 되죠. 박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포스트잇은 자신이 쓴 거였습니다. 며칠 전 퇴근 시간이 지나서 발견한 도시락들이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직원들끼리 나눠 먹자는 생각으로 따로 빼뒀던 겁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최강석은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네요. 사흘 전 도시락 먹고 배탈 났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간대 CCTV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점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면 뭐가 나올까요? 혹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 대리가 사무실로 들어가 CCTV 녹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해당 날짜, 해당 시간. 화면에는 계산대에 예린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도시락을 계산하고 예린이 봉투에 담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장은 그 시간에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바뀌었습니다. 최강석은 박 점장을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차피 본사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점포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점장은 최강석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잘렸습니다. 집에는 고등학생 딸이 둘 있었습니다. 학원비, 교복가,
대학 등록금 모두 자신의 월급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 점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유통기한 체크는 주로 예린 씨가 맡아요. 제가 더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 경험이 적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인사팀은 예린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이 따로 없어서 편의점 안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예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간이의자였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 창고에 있었던 것 알고 있었습니까? 인사팀 대리의 질문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예린은 며칠 전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점장이 도시락들을 따로 빼놓으며 괜찮아. 하루 정도 지난 건 직원끼리 나눠 먹자고 했던 말. 예린이 조심스럽게 그래도 진열대에서는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던 기억.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점장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예린은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장이 한숨 쉬며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더 꼼꼼히 체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린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손해보는 게 나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인사팀 대리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실수가 한 번 있었죠. 포인트 적립 처리 잘못해서 고객 민원 들어온 건 기억하시죠? 예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손님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게요라고 했습니다. 굳이 민원을 넣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었는데 기록이 남았나 보네요. 박 점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화살이 자신에게서 예린에게로 넘어갔다는 안도였습니다. 예린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강석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사 상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본부장님. 여기서 한 건 마무리해 두겠습니다. 여론 잡으려면 누군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알바 한 명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말투였습니다. 예린은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알바 한 명.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밤샘 근무를 하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알바 한 명이라는 단어로 축약되었습니다. 본사 인사팀과 품질팀, 본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팀 대리가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고객 건강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회사 이미지도 중요한 때라 엄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강석이 덧붙였습니다. 예린 씨, 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니죠.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 탈락, 현재 계약은 이달 말에지. 재계약 불가. 그 한 문장이 예린의 2년을 지웠습니다.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명절 근무. 아프고 힘들어도 참았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버텨온 날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린은 잠시 귀가 멍해졌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해고 통지서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우리 서로 힘든 거잖아요. 그치? 변명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예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점장님.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가방 끈을 쥔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늘 그랬습니다. 아파도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예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대형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한성그룹 채용 광고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함께 성장할 인재. 예린은 그 인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린만의 독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예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할까요?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웃는 표정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얼굴 근육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했던 웃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손님들 앞에서 지어온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동생 민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9살 민재는 기대에 찬 얼굴로 누나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나, 오늘 면접 잘 봤어? 정규직 되는 거야? 예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몰라.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래. 에이, 누나 진짜 될 것 같은데. 누나 되게 열심히 일했잖아. 민재의 말에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동생이 불안해할 게 뻔했습니다. 재수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서인호는 뇌졸중 이후 몸 한쪽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왼팔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멍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예린은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빠, 또 혼자 일어나다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책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동안 아버지가 좀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관리직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현실이 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예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걱정만 안 해도 저한테 큰 도움이에요. 나가서 떡볶이라도 사와서 우리 파티나 해요.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떡볶이를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예리는 늘 그랬습니다. 집에서만큼은 강한 척했습니다. 웃는 척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제일 대단해. 나도 빨리 나와서 일 좀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말에 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최고예요. 동생 민재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계란 2개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예리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녁 한 끼가 이렇게 간단해진 게 말이죠. 식사를 하는 동안 예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는 예린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피곤한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가방 속에서 예린을 짓눌렀습니다. 누나,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응, 좀 피곤해. 먼저 들어가서 쉴게. 예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경력 무관, 시급 최저임금, 콜센터 상담원 야간 근무, 스트레스 강함, 주유소 직원 24시간 교대 근무, 배달 대행 오토바이 소지자 우대.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봤습니다.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식대 포함, 교통비 포함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시급을 낮춰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원서 작성 페이지가 떴습니다. 이름, 연락처, 학력, 경력. 칸을 채워 내려가다가 예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빈칸이 예린을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해고, 징계, 아니면 개인 사정? 어떻게 써도 불리했습니다. 해고라고 쓰면 다음 면접에서 이유를 물을 겁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거짓말이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예리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서를 저장하지 않고 창을 닫았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반찬가게, 분식집, 세차장, 주차관리. 어디든 가능했습니다.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코앞이었습니다. 40만 원. 지금 통장 잔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2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동생은 이미 잠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주무실 시간이었습니다. 예리는 책상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사용한 가계부였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다음 달 지출 계획. 아래에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아버지 재활치료비 20만 원, 아버지 약값 5만 원, 동생 인강비용 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5만 원,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110만 원. 편의점 정규직이 됐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예리는 펜을 들고 항목을 하나씩 줄여봤습니다. 식비를 20만 원으로 줄이면 라면과 계란으로 버티면 가능할까요? 교통비를 3만 원으로 줄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면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 치료비는 줄일 수 없었습니다. 월세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예리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쓰는 돈 영원. 그 문장을 보고 예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위한 돈은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제일 싼 걸 샀습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중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고 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회사는 나를 알바 한 명으로만 봤습니다. 2년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뺨은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었습니다. 26세의 얼굴이 30대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도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SNS에 캠퍼스 사진을 올렸습니다. 축제, MT, 동아리 활동, 즐거운 사진들이었습니다. 예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예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예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예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예리는 해고 이후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장 담당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손이 빨라야 했습니다. 사장 송분식은 60대 초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입버릇은 내 때는 더 힘들었다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다고 금방 그만둬. 너는 그래도 손이 빠르고 말이 예쁘네.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은 반찬을 챙겨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츤데레 스타일이었습니다. 예리는 그런 송분식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낮에는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 야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소를 확인하고 기사를 배정했습니다. 감정 노동이었습니다. 화내는 손님도 많았고 반말하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늘 뻐근했고 두통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윤도훈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난주에 다녀오신 인천 만월점 건입니다. 무슨 일인가? 그곳에서 한 명의 직원이 유통기한 문제로 해고됐습니다. 이름은 서예린입니다. 한명세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예린.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컵라면을 건네주던 젊은 알바생. 눈이 맑고 웃을 때 진심이 담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 혹시 내게 컵라면을 건네주던 아이인가? 맞습니다. CCTV로 얼굴 확인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유통기한 문제로 해고 처리됐습니다. 한명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해고됐다니 유통기한 문제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말해보게. 윤도훈은 파일을 펼쳐 설명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고객 민원, CCTV 확인, 책임자 지목, 해고 절차. 모든 게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세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본적인 유통기한 관리를 소홀히 할 리 없었습니다. 백업 서버에 있는 CCTV를 다시 확인해 보게. 그리고 발주 기록, 점장의 업무 일지, 본부장과 점장 간의 통신 기록까지 전부 말이야. 알겠습니다. 윤도훈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틀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삭제됐다고 생각한 CCTV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백업 서버에는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점장이 도시락을 따로 빼놓는 장면, 예린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는 장면, 점장이 괜찮다며 무시하는 장면, 발주 기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무리하게 물량을 밀어넣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점장의 업무일지에는 본부장님 지시로 임박상품 진열대 앞으로 배치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한명세는 자료를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그 점포로 가자. 이번에는 조용히 가지 않아도 된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은 벤츠 S클래스 10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에쿠스 몇 대가 더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차를 점검했습니다. 비서들이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장이 직접 움직이는 건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편의점 한 곳을 가기 위해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호하고 차갑고 분노가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경호 차량이 앞서고 회장 차량이 중앙에 있었고 비서실과 법무팀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길가 사람들이 고급 세단 행렬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게 분명했습니다. 인천 만월점 앞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오가고 편의점에는 손님 몇 명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점장 박 소장은 계산대에서 담배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해고된 뒤로 알바를 새로 구했지만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났고 박 소장은 피곤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박 소장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벤츠 S클래스가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에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여기 연예인 온대? 아니면 드라마 촬영인가? 재벌 결혼식이라도 있나?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변두리 골목에 이런 차들이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앞차에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65세의 한명세였습니다. 며칠 전 낡은 점퍼를 입고 컵라면을 받아먹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박 소장은 그 얼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회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예린을 해고시켰던 일, 도시락 포스트잇, 자신의 거짓말,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지역 본부장 최강석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은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말없이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를 봤습니다. 계산대를 봤습니다. 창고 문을 봤습니다. 며칠 전 예린이 서 있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여기서 해고된 직원이 있다고 들었네. 서예린 씨, 그 사유를 들려보게. 박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준비해둔 답변을 읊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유통기한 관리 소홀, 고객 피해 발생, 기본 교육 부족, 모두 서류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예, 그게 유통기한 관리 소홀로 고객 피해가 발생해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윤도우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영상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도시락 박스를 창고에서 따로 빼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날짜 지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이 손을 휘저으며 그냥 놔둬. 내일 우리가 먹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 음성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때는 말이 끊겼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네. 하지만 그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는 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네. 최강석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발을 빼려 했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대로만 처리했습니다. 점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지만 윤도우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최강석과 박 소장, 그리고 다른 점장들이 참여한 단톡방 내용이었습니다. 임박 상품 앞으로 빼세요.
유통기한 걸리면 알바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실적 안 나오면 점장부터 교체합니다. 메시지들이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최강석의 이름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최강석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고됐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알겠군.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 소장은 즉시 정직 처분, 최강석은 본사징계위원회 회부, 법무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점포들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질 건가?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상처를 안고 가족을 걱정하며 떠났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서예린 씨를 찾아주게. 당장. 비서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서예린의 주민등록 주소, 통장 내역, 사대보험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지만 회장의 직접 지시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당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기 위한 조사였으니까요. 이틀 만에 예린의 현재 주소와 생활 패턴이 파악됐습니다. 윤도우는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명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찾았나? 예, 현재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낮에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포장 알바를,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 야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곳을 다닌다고? 네,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명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에 말이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네. 회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 내 책임이야. 내가 만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윤도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한명세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예리는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날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콜센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2시간 자고 바로 반찬가게로 출근했으니까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어깨가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옥탑방까지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3층 반 높이였습니다. 예리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한 발씩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왔을 때 위층 난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혹시 사채업자일까요? 아니면 보험 영업 직원일까요? 이런 시간에 옥탑방 앞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보통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숨기려다가 계단 위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린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받아간 그 아저씨였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그날의 아저씨 맞으시죠? 여기까지 어떻게? 예리는 황급히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우산을 펼쳐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윤도훈이 들고 있던 우산이었습니다. 먼저 이거라도 받으시게. 괜찮습니다. 이미 다 젖었어요. 예린은 손사래를 쳤지만 회장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가 가죽이었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명함을 꺼내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름과 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명세. 예린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한명세. 텔레비전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그 TV에서 나오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컵라면을 건넨 그 초라한 아저씨가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컵라면 하나를 얻어먹은 노인이야. 그 덕에 내 회사의 썩은 구석을 볼 수 있었지. 예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건넨 작은 친절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나?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네. 예리는 당황했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좁고 초라했습니다. 이런 분을 모실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민재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두 사람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명세라고 합니다. 아버지 서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이 좁은 옥탑방까지 찾아오다니. 황급히 휠체어를 움직여 인사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분을 우리 집 같은데 모셔도 되는지.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 회사에서 따님께 몹쓸 일을 했으니까요. 회장의 말에 서인호와 민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리는 아직 개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래라고만 했으니까요. 회장은 간이의자에 앉았습니다. 윤도훈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린이 왜 해고됐는지,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재는 누나를 봤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린아, 너 왜 말 안 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해고당하고도 가족 걱정에 말 못하고 혼자 버텼을 누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사과 근로계약서 복원, 해고 기록 삭제, 일정 기간 생계 지원금까지 제안했습니다.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한 완벽한 보상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미 찍혔잖아요. 아직도 다른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을 해고시킨 점장까지 걱정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예린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한 게 잘못이 아닌데, 착해서 손해보는 세상이 잘못인데, 예리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네. 우리 회사 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네. 이름은 거창하지만 현장 개선 TF 같은 거지. 예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 개선 TF? 무슨 뜻일까요? 회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맹점주들과 알바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다시 회사 다니는 거야? 정규직으로? 회장은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계약직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도 귀한 인재지. 예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편의점을 떠났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 월세, 아버지 치료비, 계약직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예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때 회장님이 그걸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자신이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사람은 숫자가 됐습니다. 매출, 비용, 인건비, 모든 게 엑셀 시트 위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네. 오히려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해주는구나.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명세는 평생 자신이 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인호는 휠체어에 앉아 딸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린 시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당당하게 재벌 회장 앞에서 조건을 거는 어른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했다면 딸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민재는 누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나 멋있어. 진짜.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리는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본사로 출근해주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며칠 더 줘도 되고 내일부터 할게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예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린은 한성그룹 본사 35층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고층 빌딩 사이를 걸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중 가장 높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였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화려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예린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급하게 산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저렴한 옷이라 재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지만 발이 아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예린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예린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개선 TF 계약 연구원 서예린.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예린은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플라스틱 명찰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달던 이름표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직속 비서실, 인사팀 과장, 전략기획팀 팀장, 편의점 경영기획 담당자, 모두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견 직원들이었습니다. 예린은 가장 어렸습니다. 가장 경력이 짧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슬쩍 훑어봤습니다. 예린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췄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예린을 소개했습니다. 현장 개선 TF에 새로 합류하신 서예린 연구원입니다. 편의점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회장님께서 직접 발탁하셨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박수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였습니다. 전략기획팀 팀장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편의점 사업 개선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그래프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점포당 수익, 인건비 비율, 재고 회전율. 예린은 이런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예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KPI, ROI, B2B, B2C. 약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었습니다. 예린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2명의 직원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지나가다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현장 타령 또 시작이네. 회장님이 나이 드시니까 감성에 약해지신 것 같아.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현장 출신이 본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자신을 아버지가 데려다 앉힌 감정 카드 정도로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37세의 윤서진은 단정한 정장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서진은 예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 그 현장 경험이 많으시다는 분이죠? 서예린 씨?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습니다. 예린을 무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예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조는 차가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왔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리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리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점주들과 대화했습니다. 어떤 점주는 본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류 지원이 좋고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손님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주 압박이 너무 심해요. 본부장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안 채우면 불이익을 줍니다. 재고가 남으면 우리 손해인데 그걸 강요하는 거죠. 임대료 인상도 문제예요. 매출이 늘지 않는데 임대료만 올라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새벽에 창고에서 계산하다가 울었습니다. 점주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녹음도 했고 메모도 했습니다. 알바생들도 만났습니다. 여러 점포의 알바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 그냥 진열해 두면 본부장님이 포상 준다고 했어요. 판매율 좋아지니까요. 저는 거부했는데 다른 알바는 어쩔 수 없이 했대요. 그 알바생은 단톡방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지역 본부장들이 만든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스크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임박 상품 앞으로 빼세요. 이거 잘 팔면 피자 쏩니다. 유통기한 넘은 거 적당히 섞어서 판매. 어차피 손님들 모릅니다. 실적 안 나오는 점포는 점장 교체 고려하겠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예리는 캡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무심코 녹음해뒀던 파일도 찾았습니다. 점장이 본부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던 음성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알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점장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본사가 무리한 목표를 정하고 본부장이 점장을 압박하고 점장이 알바에게 떠넘기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책임을 졌습니다. 예리는 이 모든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전까지의 모든 성실함을 지워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예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어려움, 알바들의 실태, 본부장들의 압박,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예린의 발표는 기존의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목소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준호가 예린을 불렀습니다. 38세의 한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현실 파악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익이 나야 유지됩니다. 사람 마음만 볼 수는 없어요. 한준호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영자의 논리였습니다. 효율과 수익의 언어였습니다. 예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익이 없으면 저 같은 알바도 못 쓰겠죠. 다만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 말고도 돈을 버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린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했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 그 표현이 한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예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쟁사는 가차 없었고 주주들은 매 분기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숫자만 보게 됐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또 감성파리에 넘어가셨어요. 알바 출신 하나 때문에 우리 구조 조정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을 이용해야죠. 예전에 유통기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됐던 알바생을 회장이 감정적으로 복직시켰다는 식으로 흘리세요. 친한 기자들 있잖아요.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예린을 공격해서 회장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측근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다녔습니다. 더 많은 가맹점을 방문하고 더 많은 알바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린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민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빠가 쓰러졌어요. 예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예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한준호는 예린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치고 나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되찾은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한준호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보세요. 보고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들어 한준호를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한준호는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예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한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활 운동 중 무리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하루 입원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린은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먼저라는 한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예린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본사 최고층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자리했습니다. 각자 앞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빛24 수익률 개선 및 구조조정안이었습니다. 인력 감축, 가맹점 부담 증가, 임박 상품 처리 기준 완화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매출 증가 예상치, 비용 절감 효과, 주가 상승 시뮬레이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성적인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경쟁사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언어로 보면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건강해야 현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단기적 고통을 감수해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명세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단기적 고통?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떠안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린 같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명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예린 씨, 앞으로 나오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이사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장 TF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말은 동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예린을 방해물로 봤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증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무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명세는 예린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나?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억울하게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억울하게 잘려나가는 사람. 구조조정안의 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한명세는 비서실장 윤도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윤도훈은 노트북을 조작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단톡방 캡처가 나타났습니다. 지역 본부장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임박 상품 앞으로 빼세요. 이거 잘 팔면 포상 있습니다. 유통기한 좀 지난 건 몰래 섞어서 어차피 손님들 모릅니다. 실적 안 나오면 점장 교체. 각오하세요. 메시지가 하나씩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어서 점장들의 발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본부에서 지시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알바들이 희생해주는 수밖에. 여러 점포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본부가 압박하고 점장이 따르고 알바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명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통기한 문제는 현장 알바 한 명의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구조에서 비롯된 일이었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닙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와 다른 의견을 냈을 사람이었습니다. 효율과 수익을 강조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내는 사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언젠가 숫자도 무너집니다. 한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예린이 아버지 때문에 병원으로 달려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뒷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봤습니다. 일에 매달리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던 시절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준호가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믿고 있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한준호는 결국 숫자보다 사람을 택할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를 보고 난 뒤라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조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여론이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명세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구조조정안은 보류합니다. 대신 가맹점주, 알바 대표, 본사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한명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 개선 TF의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상정되도록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숫자만 보는 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윤서진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진은 한빛24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른 계열사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좌천에 가까운 발령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한명세는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네.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생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준호도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을 갈아넣지 않고도 버는 방법을 이제부터 진짜로 찾아봐야겠네요. 예린은 한준호를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예린은 현장 소통실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사대보험도 붙었고 월급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린은 여러 가맹점을 돌며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점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알바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휴게 시간 보장, 야간 수당 인상, 감정노동 보호 지침 하나씩 바뀌어 갔습니다. 한명세는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모든 걸 직접 챙기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린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컵라면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바꿨네. 한명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자신의 초심을 되찾게 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예린은 우연히 옛날 일하던 인천만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점장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점장이었습니다. 편의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물건을 사고 나갔습니다. 예린은 유리창 너머로 매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계산대가 보였습니다. 컵라면 진열대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한 노년의 여인이 컵라면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전 한명세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배고픔과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 컵라면 덕분에 많이 살았거든요. 노인은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이런 걸 얻어먹어도 되나? 예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되세요. 저도 그 말했던 분이 아직도 제 인생의 은인이거든요. 노인은 고맙다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리는 계산대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노인에게 건네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컵라면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입 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져갔습니다. 예리는 매장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줬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의 마음이 다시 순환했습니다. 한명세에게서 예린에게로, 예린에게서 이 노인에게로 선의는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이 24시간 빛나는 가게. 이제 그 빛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도 현장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을 만나고 알바들과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도 한준호도 상생위원회도 함께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많았고 갈 길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예리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회사를 바꾸고 여러 사람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예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